이놈, 정녕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어디 한번 그 잘난 권세로 저승길 동무나 삼아보거라. 시퍼렇게 날이 선 무쇠의 외침에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시퍼런 서슬의 삿도 조학철의 안면은 흙빛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사지를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갚기 위해 나선 32살 대장장이 무쇠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 이야기. 달빛 아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 아래 하루도 쉴 날 없이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작은 대장간이 하나 있었던 게지요. 그곳에는 이름처럼 단단한 팔뚝을 가진 무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내는 어찌나 솜씨가 좋은지 그가 벼린 낯은 바위도 물을 썰듯 썩뚝 베어버리고 그가 만든 가마솥은 100년을 써도 구멍 하나 나지 않는다고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격했던 법이지요. 하지만 이 무뚝뚝한 장인에게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산속에 핀 도라지꽃처럼 청초하고 고운 여인으로 무쇠가 하루 종일 뜨거운 화덕 앞에서 땀을 비 오듯 쏟으며 쇠질을 할 때면 맑은 수건을 들고 와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며 빙그레 미소 짓곤 했던 게지요. 그 미소 하나면 무쇠는 뼈마디가 쩍쩍 갈라지는 고단함도 눈 녹듯 사라지고 심장이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부풀어 오르는 기분을 느끼곤 했답니다. 서방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어요. 여기 시원한 미숫가루 한 사발 드시고 잠시 숨을 돌리셔요. 당신 팔뚝에 박힌 굳은 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송곳으로 찌르듯 아리지만 그래도 당신이 만든 쟁기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의 웃음을 생각하면 저도 절로 힘이 난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꾀꼬리 같은 가락이 되어 무쇠의 귓가를 간지러 폈고 무쇠는 거친 손으로 아내의 작고 하얀 손을 덥석 잡으며 세상 천지에 자신보다 행복한 남자는 없을 것이라 장담하곤 했던 게지요. 대장간 옆 작은 텃밭에는 배추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집을 지어 지저귀니 비록 가진 것 없는 비난한 살림일지라도 두 사람의 사랑은 가을날의 달빛보다 풍요로웠던 법이지요. 그런데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하늘도 시기한 이들의 행복에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 조학철은 탐욕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에 눈알은 뱀처럼 번들거리는 자였는데 이자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한다며 고을의 처녀와 부인들을 강제로 불러 모아 수발을 들게 한 것이 비극의 씨앗이었던 게지요. 사또 날이 저희 아내는 몸이 약해 바깥 출입이 어렵사옵니다. 제발 아내만은 보내주지 마시옵소서. 제가 밤을 새워 보스 100개를 만들어 바칠 테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쇠는 관아 마당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피가 흐르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조학철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무쇠의 가슴팍을 가죽신으로 퍽 걷어차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억센 발길질에 무쇠는 뒤로 나동그라졌고 관원들은 짐승을 끌어가듯 연화의 가녀린 팔을 잡아채어 관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던 게지요. 그날 밤 관아 너머로 연화의 처절한 비명이 산을 울리고 들을 적셨으나 힘없는 무쇠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장간 화덕 앞에서 자신의 손등을 망치로 내리치며 피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바닥에 먼지를 적셨고 무쇠의 심장은 칼로 베인 듯 아리고 점여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게지요. 사흘 뒤 연화는 차디찬 시신이 되어
대장간 앞마당에 버려졌습니다. 사또의 아들놈이 술에 취해 저지른 추태를 가리기 위해 연화가 관아의 폐물을 훔치려다 들켜 매질을 당해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무쇠는 허옇게 질린 아내의 얼굴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내의 고운 머리카락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그토록 아끼던 은비녀는 반으로 뚝 부러진 채 머리칼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던 게지요. 연화야, 이보게, 연화야, 눈 좀 떠보게. 내가 잘못했네. 내가 못나서 그놈들 손에서 자네를 지키지 못했어.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나 분해서 어찌 저승길을 가나. 아. 무쇠의 절규는 짐승의 울부짖음이 되어 밤 공기를 갈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너무나도 처연하여 문을 걸어 잠근 채 함께 눈물 짓는 수밖에 없었지요. 무쇠는 아내의 시신을 산비탈 가장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는 사흘 밤낮을 무덤가에 앉아 곡기 한 줌 입에 대지 않은 채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만 있었던 법이지요. 그러던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닥타닥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무쇠의 등 뒤로 푸르스름한 불꽃 하나가 일렁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쇠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누더기 같은 호랑이 가죽을 걸치고 머리에는 뿔 하나가 댕강 잘려나간 기이한 형색의 노인이 서 있었던 게지요. 이복에 대장장이 양반. 산 사람이 살아야지 죽은 사람 붙잡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그 눈물 닦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노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탁하면서도 기묘한 울림이 있었고 무쇠는 초점 없는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이제 살 희망도 죽을 힘도 없는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껄껄 웃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무쇠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길쭉한 몽둥이처럼 생겼는데 여기저기 금이 가고 녹슬어 볼품없는 쇳덩어리였지요. 하지만 그 쇳덩어리가 땅에 닿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부르르 떨리며 땅바닥에 서리가 맺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도깨비들의 보물인 방망이라네. 하지만 오랜 세월 풍파에 시달려 그 실력이 다하고 이처럼 흉측하게 금이 가버렸지. 자네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대장장이니 이 방망이를 예전처럼 고쳐줄 수 있겠나? 만약 성공만 한다면 자네의 급히 맺힌 원한을 풀 수 있는 힘을 빌려주겠네. 무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원한을 풀 수 있다는 말에 가슴 속에서 사그라지던 분노의 불꽃이 다시금 화르르 타올랐던 게지요. 그는 부러진 은비녀를 움켜쥐고 노인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 억울함을 씻고 그 짐승 같은 놈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간단하네. 이 방망이에 갈라진 틈을 자네 아내의 한이 서린 은비녀를 녹여 메우고 자네의 손목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피로 담금질하게나. 그러면 이 방망이는 세상 그 어떤 철보다 단단하고 그 어떤 귀신보다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니. 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무쇠의 눈빛은 이미 예전에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용광로에서 갓 꺼낸 시퍼런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번뜩였지요. 그는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뜨거운 불길이 화마처럼 솟구쳐 올랐고 무쇠는 연화에 부러진 은비녀를 도가니에 넣었습니다. 은비녀가 녹아내리며 하얀 연기를 내뿜자 무쇠는 노인이 준 도깨비 방망이를 모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망치질 한 번에 무쇠의 근육이 꿈틀거렸고, 두 번에 대장간 건물이 들썩였으며, 세 번에 온 마을의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쇠는 땀 대신 피눈물을 흘리며 쇠를 두드렸고, 뜨겁게 달궈진 방망이에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어 핏방울을 떨어뜨렸던 게지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붉은 빛을 내뿜으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만난 듯 방망이는 무쇠의 피와 아내의 넋을 빨아들이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연화야, 나를 지켜봐 다오. 내 너를 죽게 만든 그놈들의 뼈를 이 방망이로 다 부수어 버릴 테니. 무쇠의 광기 어린 망치질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장간 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횃불을 든 관원들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 무쇠야, 사또 나리의 명이다. 내 놈이 불온한 물건을 만들고 있다는 밀고가 들어왔으니 당장 포박해라. 시퍼런 칼날들이 무쇠의 목을 겨누는 순간 무쇠의 손에 들려있던 방망이가 난데없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검은 연기가 대장간 천장을 휘감으며 구렁이처럼 일렁이자 시퍼런 칼날을 치켜들었던 포졸들의 사지가 벼락 맞은 대추나무 마냥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던 게지요. 무쇠의 손에 들린 그 투박한 쇳덩이는 이미 평범한 농기구가 아니었으니 아내의 피와 은비녀의 넋을 집어삼킨 방망이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우웅거리며 대지를 진동시켰던 법이지요. 이놈이 대체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것이냐. 당장 그 괴이한 물건을 버리지 못할까. 포교가 애써 목소리를 높여 호통을 쳤으나 이미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갈 곳을 잃고 번들거렸던 게지요. 무쇠는 대답 대신 방망이를 쥐지 않은 왼손으로 제 가슴팍을 퍽퍽 내리치며 짐승의 울음보다 더 처절한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요술이라 했느냐? 아니, 이것은 요술이 아니라 내 아내 연화의 핏물이고 내 놈들이 짓밟은 이 고을 백성들의 피눈물이다. 감히 누구더러 버리라 마라 하는 것이냐? 무쇠가 방망이를 바닥으로 세차게 내리꽂자 夸광하는 굉음과 함께 대장간 바닥이 쩍 갈라지며 시커먼 불꽃이 솟구쳐 올랐던 게지요. 겁에 질린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나동그라졌고, 무쇠는 그 틈을 타 연기 속으로 몸을 숨기며 산속 깊은 곳으로 번개처럼 사라져 버렸던 법이지요. 세상은 온통 정막에 잠긴 듯 했으나 무쇠의 가슴 속에는 1000마리의 불나비가 날갯짓하듯 뜨거운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던 게지요. 그는 아내의 무덤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굴에 몸을 숨긴 채 밤마다 제 손목을 그어 방망이에 피를 먹였습니다. 방망이는 피를 마실수록 더욱 시퍼런 빛을 냈고, 무쇠의 몸은 점점 장작개비처럼 말라갔으나 그의 눈빛만은 용광로의 불꽃보다 더 맹렬하게 번뜩였던 게지요. 한편 고을 사또 조악철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아내 연화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무쇠를 숨겨준다는 명목으로 마을 노인들을 잡아다가 관아 마당에서 주리를 틀고 매질을 일삼으니 온 고을이 통곡 소리로 가득 찼던 법이지요. 내 놈들이 대장장이 무쇠가 어디 있는지 입을 열 때까지 이 마을의 우물물을 전부 폐쇄하고 식량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 감히 사또의 권위에 도전하는 놈들에게는 오직 죽음뿐임을 똑똑히 보여주리라. 조학철은 기름진 배를 두드리며 거드름을 피웠고, 그 곁에서 그의 아들놈은 연화의 죽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기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며 희희낙락하고 있었던 게지요.
그 광경을 산 위에서 지켜보는 무쇠의 심장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다 못해 잿가루가 되어 흩날리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무쇠는 바위굴 벽면에 아내의 이름을 피로써 내려가며 결코 꺼지지 않을 복수의 불씨를 지폈던 게지요. 방망이는 주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밤마다 기이한 소리를 내며 울어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노래이자 동시에 피를 부르는 잔혹한 진혼곡이었던 법이지요. 연화야, 조금만 참아라. 저놈들이 흘릴 피로 내 무덤가에 핀 꽃들을 붉게 물들여 주마. 저들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내 영전에 바치마. 무쇠의 독백은 산울림이 되어 어두운 숲속을 떠돌았고 그는 조학철의 탐욕이 빚어낸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귀신이 되기를 선택했던 게지요. 이제 무쇠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저 화려한 관복 뒤에 숨은 추악한 괴물들을 끌어내어 비참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뿐이었던 법이지요. 하지만 조학철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쇠가 보통 대장장이가 아님을 눈치채고 전국에서 이름난 착호갑사와 살수들을 불러 모아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던 게지요. 무쇠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턱 밑까지 차오른 추적자들의 칼날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며 복수의 기회를 엿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쇠는 관아의 창고지기로 일하던 옛 친구를 몰래 만나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연화를 죽인 것이 단순히 아들의 추태를 덮기 위함이 아니라 연화가 우연히 조학철이 외구와 내통하여 굴량미를 빼돌린 장부를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무쇠야, 자네 아내는 죽을 때까지 그 장부의 행방을 입에 담지 않았네. 그 장부만 있다면 조학철 그 인간 말종을 단칼에 목 베어 죽일 수 있을 텐데. 제발 몸 조심하게. 사또가 자네 목에 현상금까지 걸었네. 친구의 말을 듣는 무쇠의 이빨이 뽀득뽀득 갈리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허물을 덮기 위한 살인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대역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그토록 무참히 짓밟았다는 사실에 무쇠의 이성은 완전히 끊겨버렸던 게지요. 뼈마디가 쩍쩍 갈라지는 분노 속에서 무쇠는 방망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짓밟힌 정의와 나라를 바로잡는 심판의 철퇴가 되어야 했으니 말이지요. 무쇠는 어둠을 틈타 조학철의 침소로 숨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찬서리가 내려앉은 밤, 무쇠는 그림자처럼 관아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으나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보다 더 가볍고 은밀했지요. 방망이는 주인의 살기를 감지한 듯 검은 안개를 내뿜으며 주변의 빛을 빨아들였고 보초를 서던 병사들은 이유 모를 오한의 몸을 떨며 졸음에 취해갔던 법이지요. 드디어 조학철의 방 앞, 무쇠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밝혀지며 잠복하고 있던 살수들이 무쇠를 겹겹이 포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쥐새끼 같은 놈,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장하구나. 내 놈이 휘두르는 그 해괴망측한 몽둥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보자꾸나. 조학철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우고 살수들의 시퍼런 칼날이 일제히 무쇠의 심장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찰나에 수십 자루의 칼날이 달빛을 튕겨내며 무쇠의 목과 심장을 겨누는 일촉즉발의 상황, 조학철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관아의 담벼락을 넘어 산천을 조롱하듯 울려 퍼졌던 게지요. 하지만 포위망의 한복판에 선 무쇠의 눈빛은 겁에 질린 짐승의 것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던 법이지요. 무쇠는 제 손에 쥐린 방망이에 우웅거리는
진동을 느끼며 문득 아주 먼 옛날 자신이 처음으로 쇠를 잡았던 그 기막힌 세월의 한 토막을 떠올렸던 게지요. 사실 무쇠는 태어날 때부터 쇠의 숨소리를 듣는 천부적인 기재를 타고났던 법이지요. 그가 고작 7살 되던 해 마을에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 마냥 쩍쩍 갈라지던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기를 내려다 포기하고 우라통을 터뜨릴 때 어린 무쇠는 남들이 버린 부러진 쟁기 조각과 굴러다니는 돌덩이들을 모아 대장간 구석에서 무언가를 꼼지락거리며 만들기 시작했던 게지요. 어른들이 저놈이 미쳤나 하고 혀를 찼지만 아이가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기묘한 수갑 쇠쇠아이였으니 무거운 바위를 힘 하나 안 들이고 들어 올려 막힌 물줄기를 터뜨리는 광경에 온 마을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기절초풍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무쇠가 12살이 되었을 때는 산에서 내려온 굴줄인 멧돼지 떼가 마을을 습격해 아비규환이 벌어졌을 적에 아이는 무서워 도망치기는커녕 빈 가마솥과 부러진 녹그릇들을 녹여 기괴한 소리통을 만들어냈던 게지요.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쇠덩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호랑이의 포효보다 더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게 하니 영악한 산짐승들이 그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산 너머로 달아나 버렸던 법이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무쇠를 보고 쇠귀신이 들린 아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가졌으나 정작 무쇠는 그저 쇠의 결을 읽고 그 속에 숨은 물리적 힘을 찾아내는 것에만 몰두했던 게지요. 15살 소년이 되었을 무렵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대장장이도 포기한 벼락 맞은 대추나무와 무쇠의 결합을 성공시켜 단단하기가 바위 같고 유연하기가 갯버들 같은 전설의 연장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게지요. 그는 단순히 힘으로 쇠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기가 식어가는 찰나의 순간과 망치가 부딪히는 각도를 자로 잰 듯 정확히 계산하여 쇠의 성질을 바꾸어 버리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던 법이지요. 그 세월 동안 단련된 기지와 손놀림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쇠의 온몸을 타고 흐르며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었던 게지요. 조학철, 내 놈은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겠지만 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다. 내 놈이 쌓아 올린 이 추악한 성벽도 결국 가장 약한 이음새 하나만 무너뜨리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법이지. 무쇠의 독백은 낮았으나 그 무게는 천근만근과 같았고 그는 방망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관아 마당의 지형을 순식간에 훑어내렸습니다. 관아의 기둥과 기둥 사이 그리고 살수들이 딛고 선 바닥의 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는 대장장이의 눈으로 그 물리적 급소를 찾아냈던 게지요. 무쇠는 방망이를 크게 휘두르며 자신에게 달려드는 살수의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방망이의 끝으로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석등의 받침대를 단 한 번 아주 정교한 각도로 타격했습니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특유의 고주파 진동이 석등의 연결 부위를 타고 지면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진동은 공명 현상을 일으키며 살수들이 서 있던 바닥의 판석들을 일제히 뒤흔들어 놓았던 게지요. 땅이 마치 살아있는 파도처럼 출렁이자 기세를 올리던 살수들은 중심을 잃고 좌우로 비틀거리며 서로의 몸에 부딪혀 나동그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땅이 움직이다니. 조학철이 경악하며 의자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으나 무쇠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멧돼지를 쫓던 소리통의 원리를 응용하여 방망이를 허공에 대고 특정 궤적으로 휘둘렀습니다. 방망이에 구멍 뚫린 틈새로 밤바람이 스며들며
귀를 찢는 듯한 고음의 금속성 소음을 내뿜기 시작했고, 횃불을 들고 있던 병사들은 그 고통스러운 소리에 고막이 터져 나갈 듯한 통증을 느끼며 횃불을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던 법이지요.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떨어진 횃불들로 인해 불바다가 되었고, 무쇠는 그 불길과 연기를 방패 삼아 조학철의 아들이 숨어 있던 내당 쪽으로 번개같이 몸을 날렸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우두머리에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무너뜨려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는 것임을 무쇠는 잘 알고 있었던 게지요. 연화가 죽어가며 흘렸던 피눈물이 무쇠의 눈앞을 가렸으나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쇠덩이처럼 냉정해졌지요. 무쇠는 내당의 문을 발길질로 부수고 들어갔고, 그곳에는 술병을 안고 벌벌 떨고 있던 조학철의 아들이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내 연화를 짓밟고 누명을 씌운 그 추악한 놈이냐? 내 놈의 그 더러운 손이 내 아내의 고운 살결을 만졌단 말이냐? 무쇠의 호통은 천둥소리가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는 방망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조학철의 신복인 인류살수가 무쇠의 등덜미를 향해 독이 발린 비수를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쇠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으나 비수는 그의 어깨를 스치며 살점을 도려냈고, 시커먼 독 기운이 순식간에 그의 혈관을 타고 심장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으아아. 무쇠의 입에서 짐승의 포효 같은 단말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에 박힌 비수를 뽑아내자마자 시커먼 독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고, 심장을 조여오는 마비감에 무쇠는 주저앉고 말았던 게지요. 하지만 이대로 쓰러지면 연화의 원한은 영영 어둠 속에 묻히고 말 터. 무쇠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바닥에 굴러다니는 횃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깟독에 무릎 꿇을 성시프냐. 내 몸은 이미 1000번의 불길과 10,000번의 망치질을 견뎌낸 강철이다. 무쇠는 이를 악물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의 불덩이를 자신의 상처 난 어깨에 그대로 가져다 대고 짖어버렸던 법이지요.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온몸의 핏줄이 지렁이처럼 튀어나왔으나 그 뜨거운 불기운이 독이 퍼지는 혈로를 순간적으로 막아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 독한 모습을 보십시오. 저것이 어찌 사람의 도끼라 하겠습니까? 오직 죽은 아내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놈들을 향한 불타는 적개심이 만들어낸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게지요. 무쇠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관아 마당은 아까 무쇠가 일으킨 소동으로 불이 번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던 법이지요. 지금이다. 놈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 진짜 증거를 찾아야 한다. 무쇠는 연기 자욱한 혼란을 틈타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며 관아의 뒤편,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한 석조 창고로 향했습니다. 평소 조학철이 그 누구의 접근도 불허했던 곳, 그곳에 분명 놈의 더러운 죄상이 담긴 장부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게지요. 창고 앞은 조용했으나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무쇠가 육중한 철문 앞에 다가섰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치 뱀 혓바닥처럼 유연하게 휘어지는 연검 한 자루가 튀어나와 무쇠의 목덜미를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아까 무쇠에게 독비수를 날렸던 조학철의 호위무사 살수 대장이 매복하고 있었던 게지요. 끈질긴 놈. 독을 불로 지져 막아내다니 제법이구나. 허나 이곳이 내 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살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검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무쇠의 방망이를 요리조리 피해 급소만을 노렸습니다. 놈의 검술은 기괴하여 정면으로 막으면 검신이 휘어져 등 뒤를 찌르는 식이니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쇠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던 법이지요. 무쇠의 옷자락이 찢겨나가고 팔다리에 붉은 선혈이 낭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쇠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쇠를 다루는 장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놈의 검이 휘어지는 각도와 탄성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했던 게지요. 저놈의 칼은 강철이 아니라 탄성이 좋은 특수 합금이다. 그렇다면 무쇠는 방망이를 휘두르는 대신 방망이의 거칠고 투박한 표면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살수의 연검이 다시 한번 뱀처럼 휘어져 들어올 때 무쇠는 피하는 척하며 방망이를 살짝 비틀어 검신과 마찰을 일으켰던 게지요. 도깨비 방망이의 표면은 수천 번의 망치질로 인해 마치 상어 가죽처럼 거칠었는데 그 마찰력에 연검의 날이 순간적으로 방망이에 쩍 하고 달라붙어 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살수가 당황하여 검을 빼내려 했으나 무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방망이를 쥔 손목을 강하게 비틀어 버렸습니다. 크악! 살수의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연검이 바닥에 떨어졌고 무쇠는 박치기로 놈의 면상을 들이받아 기절시켜 버렸던 법이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쇠는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각종 진귀한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나 무쇠의 눈에는 오직 구석에 놓인 무쇠 금고 하나만이 들어왔던 게지요. 그 금고는 열쇠 구멍조차 없는 오직 주인의 특수한 조작으로만 열리는 최신식 기관 장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장장이 무쇠에게 쇠로 된 자물쇠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는 방망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금고의 가장 약한 연결 부위, 즉 쇠를 녹여 붙인 이음새가 보였기 때문이지요. 연화야, 보고 있느냐? 이제 곧 저놈들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무쇠는 온몸의 기를 모아 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도깨비의 실력과 대장장이의 기술이 만난 일격에 천하의 보물이라는 무쇠 금고의 문짝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활짝 열리고 말았던 게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조악철이 외구와 주고받은 밀서들과 굴량미를 빼돌린 이중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부 맨 위에 놓인 붉은색 비단 주머니를 본 순간 무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그곳에는 연화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그리고 죽던 날 머리에 꽂고 있었어야 할 나머지 한쪽의 은비녀가 피에 검붉게 물든 채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화야. 이것이 왜 여기에? 무쇠가 피 묻은 비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하려는 찰나 창고 밖에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역적놈이 창고를 털었다. 놈을 잡아라. 무쇠가 고개를 돌리자 횃불을 든 관군들이 창고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 너머로 조악철이 승리에 찬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걸어오고 있었으니 무쇠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창고 안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고 무쇠의 손에 들린 피 묻은 은비녀는 달빛을 받아 서글프게 반짝이고 있었던 게지요. 조악철의 발소리는 저승사자의 걸음처럼 무거우면서도 비릿한 탐욕의 냄새를 풍겼으니 그가 내뱉는 숨결마다 무고한 백성들의 고혈이 묻어나는 듯하여 지켜보는 이의 가슴이 송곳으로 찔린 듯 아려오는 법이지요. 무쇠는 바닥에 떨어진 장부와
아내의 유품을 번갈아 보며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나 놈의 면상을 보는 순간 혈관 속에 피가 화산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던 게지요. 이게 다 무엇이냐, 조학철. 이 장부 속에 적힌 외구와의 거래가, 그리고 내 아내의 머리에 있어야 할 비녀가 왜 내 놈의 비밀 금고 속에 처박혀 있느냐는 말이다. 무쇠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울려 퍼졌으나 조학철은 오히려 부채질을 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비열하고 간사한지 마치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살을 파고드는 듯한 혐오감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던 법이지요. 어리석은 놈, 이제야 알겠느냐? 내 아내가 죽은 것은 단순히 내 아들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느니라. 그 계집은 주제도 모르고 내 방에 들어와 이 장부를 보았고 그것을 들고 도망치려 했지. 감히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나의 대업을 가로막으려 했단 말이다. 조학철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쇠의 눈에서 시뻘건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거대한 증오의 파도가 되어 온몸을 휘감았고 무쇠의 등 뒤로는 도깨비 방망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거대한 짐승의 형상을 하며 일렁이기 시작했던 게지요. 조학철은 그 기괴한 광경에 잠시 주춤했으나 곧 주변을 둘러싼 수십 명의 병사들을 믿고 다시금 사악한 미소를 지어 보였던 법이지요. 내 아내는 끝까지 이 장부를 내 놈에게 전하려 했지.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이 비녀를 쥐고 놓지 않더구나.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손가락을 하나하나 부러뜨려 뺏은 것이 바로 그 비녀란다. 하하하, 어떠냐? 내 아내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느냐? 이 천인공 노할 소리를 들은 무쇠의 심장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뼈마디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쥔 무쇠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던 게지요. 방망이는 주인의 극에 달한 사리를 감지했는지 마치 용광로 속의 쇳물처럼 붉게 달아오르며 주변의 공기를 태워버릴 듯한 열기를 내뿜기 시작했던 법이지요. 내 놈은 인간이 아니다. 짐승보다 못한 괴물일 뿐이다. 내 오늘 연화의 이름으로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 땅의 모든 백성의 이름으로 내 놈의 그 추악한 육신을 갈갈이 찢어 발겨버리리라. 무쇠의 호통의 창고 지붕의 기와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고 병사들은 그 위압감에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 쳤던 게지요. 무쇠는 장부를 품 안 깊숙이 집어넣고 방망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이제 이 창고는 복수의 재단이 될 것이요. 조학철의 피는 그 재단을 적실 제물이 될 터였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조학철은 비겁하게도 병사들의 뒤로 몸을 숨기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 미친놈의 목을 치고 장부를 뺏어라. 만약 저놈을 놓친다면 내 놈들의 가솔들까지 모두 능지처참할 것이니라. 죽기보다 무서운 협박의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십 자루의 창날이 무쇠의 가슴과 배를 향해 쏟아졌고 무쇠는 방망이를 휘둘러 그 창대들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렸던 게지요. SFX 쿼드득, 부서지는 나무 소리와 쇠 소리.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들의 파상 공세에 무쇠의 몸 여기저기에 새로운 상처가 늘어갔고 아까 입었던 독의 기운이 다시금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법이지요. 무쇠는 비틀거리면서도 방망이 하나의 의지에 버텼으나 조학철의 신복이 던진 쇠그물의 몸이 휘감기며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던 게지요. 하하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대장장이 놈아, 내 놈의 그 신비한 몽둥이도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봐라, 저놈의 입을 막고 당장 처형장으로 끌고 가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저놈의 목을 쳐서 다시는 나에게 대항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조학철은 쓰러진 무쇠의 머리를 발로 지식이며 비릿한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무쇠는 흙먼지 속에서 은비녀를 입에 문 채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조학철의 발목을 놓지 않으려 손가락 끝을 바닥에 박아 넣었으니 그 모습이 실로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던 법이지요. 무쇠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 비열한 놈의 얼굴을, 저 뱀 같은 눈동자를 저승까지라도 가져가 기억하겠다는 듯이 말이지요. 병사들이 무쇠의 팔다리를 붙잡아 개처럼 끌고 나가는 동안 창고 바닥에는 무쇠의 선열이 긴 선을 그리며 남겨졌던 게지요. 연화야, 미안하다. 아직은 내가 갈 수가 없구나. 무쇠의 가느다란 신음은 찬바람에 흩어졌고 그는 차디찬 지하 감옥의 어둠 속으로 던져지고 말았던 게지요. 하지만 그가 쓰러진 자리, 피가 스며든 도깨비 방망이가 어둠 속에서 시퍼런 빛을 토해내며 기괴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으니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무쇠는 처형장 한가운데로 끌려나갔고 망나니의 서슬퍼런 칼날이 무쇠의 목덜미에 차갑게 닿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찰나였더랬지요. 망나니의 서슬퍼런 칼날이 무쇠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그 차디찬 감촉은 마치 지옥의 입술이 살갗을 훑은 듯 소름 끼치고도 시린 감각이었던 게지요.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해 고개를 돌리거나 저고리 고름을 입에 문 채 꺽꺽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고 공기조차 숨을 멈춘 듯 무겁게 가라앉아 사방은 쥐 죽은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던 법이지요. 조학철은 비단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그 광경을 즐기며 품속에서 뺏은 장부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비열한 입술은 기름기 번들거리는 웃음을 머금고 있었고 툭 튀어나온 눈알은 마치 죽어가는 짐승을 내려다보는 뱀처럼 잔인하게 번들거렸던 게지요. 여봐라, 저 대장장이 놈이 감히 나란 물건을 탐내고 사또인 나를 시해하려 했으니 이것이 바로 법에 준엄한 심판이니라. 이 가짜 장부 또한 저놈의 목과 함께 불길 속으로 사라질 것이니 이제 이 고을에 내 뜻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조학철은 장부를 횃불 가까이 가져가며 미친 듯이 낄낄거렸고 그 옆에 서 있던 아들놈은 연화의 죽음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기생의 어깨를 주무르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으니 그 꼴이 실로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의 잔치판이나 다름없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찰나 죽음의 문턱에 선 무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이미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나 그 안에는 만년을 묵은 용광로의 불꽃보다 더 뜨겁고 시퍼런 원한이 이글거리고 있었던 게지요. 무쇠는 피 섞인 침을 조학철의 발치로 되내뱉으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처절한 독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조학철, 내 놈은 저 종이 나부랭이를 태우면 내 죄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 믿느냐? 내 아내 연화가 그 가녀린 손가락이 다 부러져 나가면서도 지키려 했던 것은 저 장부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놈 같은 괴물들이 발로 짓밟은 이 땅의 정이었고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백성들의 피 맺힌 절규였다는 말이다. 보아라, 내 놈의 눈에는 지금 내가 비천한 대장장이로 보이느냐? 아니, 나는 오늘 내 놈의 추악한 심장을 도려낼 저승의 망치가 될 것이요. 내 아내의 피가 스며든 이 은비녀는
내 놈의 목줄기를 꿰뚫을 살수가 될 것이다. 내 놈이 왜구와 내통하며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재산을 불릴 때 그 돈으로 산 비단 옷이 내 놈의 살을 파먹는 독주가 될 것이요. 내 놈이 누리는 그 영화는 머지않아 똥통에 처박혀 개들의 먹이가 될 터이니 어찌 감히 살기를 바라느냐. 내 오늘 여기서 목이 잘려나간들 내 영혼은 흩어지지 않고 시퍼런 칼바람이 되어 내 놈 가문의 씨를 말릴 것이며 내 놈의 아들놈 또한 사지가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애비의 이름을 저주하며 죽어가게 만들 것이다. 연화야, 듣고 있느냐? 저놈들의 가슴 속에 박힌 내 대장간에 시퍼런 불꽃이 보이느냐? 내 비록 오늘 죽어 귀신이 된들 저놈이 죽어 지옥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질 때까지 내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니 조학철 내 놈은 살아서는 백성의 침방울에 빠져 죽고 죽어서는 만년 동안 불바다를 헤엄치게 되리라. 이것은 한 대장장이의 저주가 아니라 내 놈이 죽인 수천 명의 원혼이 내 놈의 목을 조르는 소리이니 똑똑히 듣고 지옥으로 가거라. 무쇠의 일갈이 관아 마당을 천둥 소리처럼 뒤흔들자 조학철의 안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던 게지요. 당황한 조학철은 부채를 떨어뜨린 채 삿대질을 해대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닥쳐라.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찢어버려라. 망나니야. 무엇하느냐. 저놈의 목을 당장 쳐서 저 불길 속에 던져버려라. 지금 당장. 조학철의 추악한 발악에 망나니가 거대한 칼을 높이 쳐들었고 백성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해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통곡했던 법이지요.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며 무쇠의 목덜미를 향해 무시무시한 속도로 내리쳐지는 바로 그 순간 무쇠의 발치에 묶여있던 도깨비 방망이가 갑자기 기괴한 쇳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망나니의 칼날이 방망이와 충돌하는 순간 쨍그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강철 칼날이 수천 조각으로 박살나 사방으로 흩어졌고 구름 한 점 없던 맑은 하늘에서는 난데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조학철의 의자를 직격했던 게지요. 아수라장이 된 처형장 위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무쇠의 몸을 묶고 있던 포박근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툭툭 끊어지는 그 경악스러운 광경에 모두가 넋을 잃고 말았으니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냐. 요물이다. 저놈이 요술을 부린다. 병사들아, 당장 저놈을 찔러 죽여라. 조학철이 불붙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며 처절하게 소리를 질렀으나 무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망이를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 도깨비불이 일렁이며 주변의 공기를 태워버릴 듯한 기세를 내뿜었고 그 서슬퍼런 위압감에 병사들은 창을 버리고 뒷걸음질 치기에 바빴던 게지요. 바로 그때 관아 정문을 부수며 한 무리의 기마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에 들어오는데 그 선두에 선 자의 손에는 번쩍이는 마패가 들려 있었고 그 뒤로 수백 명의 관군이 조학철의 목을 겨누며 들이닥치고 있었으니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마른 하늘을 찢는 듯한 일성이 처형장을 가득 메우자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망나니도 비명을 지르던 조학철도 그리고 숨죽여 눈물 흘리던 백성들도 모두 돌부처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던 게지요. 자욱한 먼지 구름을 헤치며 나타난 수십 명의 역졸들이 사방을 포위하고 그 한가운데 청포를 입은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마패를 지켜드니 그 형형한 기세가 마치 정오의 태양처럼 눈이 부셔 감히 마주 볼 자가 아무도 없었던 법이지요. 조학철은 불붙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을 기며 흙먼지를 뒤집었었고
툭 튀어나온 눈알을 굴리며 이 기막힌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던 게지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으니 어사의 명을 받은 역졸들이 쇠사슬을 철커덕거리며 관원들의 팔다리를 묶기 시작했고 처형장은 순식간에 통쾌한 사이다가 터져 나오는 역전의 마당으로 변해버렸던 게지요. 이럴 수가. 어찌하여 암행어사가 이곳에. 여봐라. 저놈은 가짜다. 가짜 마패를 든 역적이다. 당장 저놈들을 잡아라. 조학철이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발악을 해보았으나 그 목소리는 이미 볏짚 타는 소리 마냥 힘없이 갈라지고 있었던 법이지요. 어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쇠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무릎을 굽히지 않고 어사를 응시했는데 그의 품속에서는 아까 숨겨두었던 조학철의 비밀 장부가 시뻘건 피에 젖은 채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던 게지요. 강무쇠라 하였느냐. 내가 보낸 전갈과 이 장부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해충을 잡지 못할 뻔했구나. 그대의 아내가 목숨과 바꾼 이 진실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도다. 어사의 말에 무쇠의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원통함을 씻게 되었다는 안도와 사무치는 그리움이 뒤섞인 영혼의 통곡이었던 법이지요. 무쇠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장부를 꺼내 어사에게 바쳤고 조학철의 얼굴은 뼈마디가 쩍쩍 갈라지는 추위 속에 내던져진 듯 하얗게 질려버렸던 게지요. 어사는 장부를 펼쳐 백성들 앞에서 하나하나 그 죄상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왜구와 결탁하여 군량미를 빼돌린 죄, 무고한 여인을 죽이고 대장장이에게 누명을 씌운 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사리사욕을 채운 죄가 낭낭한 목소리로 만천하에 공포되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뻥 뚫리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던 법이지요. 저 죽일 놈, 조학철을 당장 능지 처참하라. 우리 아버지를 매질해 죽인 원수다. 내 자식의 밥그릇을 뺏어간 도둑놈이다. 백성들의 분노가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자 조학철은 비단옷이 갈기갈기 찢긴 채 바닥을 뒹굴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으나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하고 비겁한지 길 가던 개조차 침을 뱉을 지경이었던 게지요. 무쇠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 손에 쥐린 도깨비 방망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방망이는 마치 주인의 마음을 달래듯 은은한 푸른 빛을 내며 진동을 멈추었으니 아내 연화의 넋이 이제야 편안히 눈을 감게 되었음을 알리는 듯했던 법이지요. 하지만 무쇠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사의 허락을 얻어 조학철의 아들놈 앞에 섰습니다. 아들놈은 아까의 거만함은 간데없고 기생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사시나무 떨듯 사지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게지요. 무쇠는 그놈의 멱살을 잡아채어 연화의 무덤이 보이는 산등성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했습니다. 내 놈의 그 비열한 손이 내 아내의 고운 목을 짓눌렀을 때 너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몰랐더냐? 내 놈이 마신 술은 백성들의 피요. 내 놈이 입은 비단은 내 아내의 수이였다. 내 오늘 내 놈의 목숨을 거두지는 않겠으나 평생을 눈먼 봉사로 살며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곱씹게 하리라. 무쇠가 방망이를 허공에 대고 크게 휘두르자 기괴한 금속성 진동이 아들놈의 고막과 시신경을 뒤흔들며 놈을 그대로 기절시켜 버렸던 법이지요. 조학철은 자식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으나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무너진 것에 대한 비통함일 뿐이었던 게지요.
어사는 조악철의 관복을 강제로 벗기고 그 몸에 묵직한 칼을 씌웠습니다. 여봐라. 이 죄인을 한양으로 압송하기 전 이 고울 저작거리를 돌리며 백성들의 심판을 받게 하라. 또한 이자가 쌓아 올린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가 헐어버린 대장간을 다시 세워 강무쇠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어사의 엄중한 명령에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춤을 추었고 무쇠는 조학철의 화려한 관복 조각이 흙바닥에 짓밟히는 것을 보며 비로소 길었던 한숨을 내뱉었던 게지요. 뼈마디가 저리도록 아팠던 상처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고 무쇠의 어깨에 머물던 검은 연기는 어느덧 사라져 맑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져 갔던 법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압송되던 조악철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으며 무쇠를 향해 마지막 도끼를 내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무쇠 이놈아, 내가 이긴 것 같으냐? 내가 죽어도 내 뒤를 이을 탐관오리들은 줄을 서 있다. 너는 평생 대장간 구석에서 쇠나 두드리며 그 죽은 계집의 환상이나 쫓다 늙어 죽을 것이다. 내 너를 저주하마, 영원히 저주하마. 조학철의 발악적인 고함에 무쇠는 대답 대신 방망이를 지면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그러자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진동이 조학철의 발바닥을 타고 올라가 놈의 혀를 굳게 만들어버렸던 게지요. 말문이 막힌 채 눈알만 번들거리는 조학철을 보며 무쇠는 차갑고도 단호한 어조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입을 닫아라. 내 놈의 그 더러운 혓바닥이 내 아내의 이름을 담는 것조차 역겹구나. 보아라, 저기 내 놈이 불태우려 했던 장부가 살아있고 내 놈이 죽이려 했던 내가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요. 쇠처럼 변치 않는 진리니라. 무쇠의 일갈이 끝나기 무섭게 하늘에서는 다시 한 번 장엄한 벼락 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악철을 실은 죄인 압송술에는 백성들의 돌팔매질과 침방울 세례를 받으며 저작거리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 갔던 게지요. 무쇠는 멀어져가는 수레를 뒤로하고 품 안에서 아내의 은비녀를 꺼내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피로 얼룩졌던 은비녀는 이제 원래의 영롱한 빛을 되찾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으니 하지만 그 순간 무쇠의 손에 들려있던 도깨비 방망이가 갑자기 뜨거워지며 붉은 빛을 내뿜더니 무쇠의 몸을 감싸 안고 허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붉게 달아오른 도깨비 방망이가 뿜어내는 열기는 마치 용광로 속으로 뛰어든 듯 뜨거웠고 무쇠의 몸을 감싼 보이지 않는 힘은 거인의 소나귀처럼 그를 움켜쥐고 하늘로 끌어올렸던 게지요. 발밑으로 처형장의 아수라장이 개미떼처럼 작아지고 구경하던 백성들의 경악에 찬 비명소리가 바람결에 흩어지는 와중에도 무쇠의 손은 연화의 은비녀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꼭 쥐고 놓지 않았던 법이지요. 방망이는 주인을 태우고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마치 제 집을 찾아가는 짐승처럼 맹렬한 기세로 산을 향해 날아갔으니 그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무쇠가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다짐했던 아내의 무덤가 그 바위굴 앞이었던 게지요. 땅에 발이 닿자마자 방망이의 붉은 빛은 사그라들었고 어두컴컴한 바위굴 속에서 예의 그 외뿔 달린 늙은 도깨비가 껄껄 웃으며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인의 눈동자는 여전히 푸른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렸으나 처음 만났을 때의 장난기는 사라지고 묘한 애잔함이 서려 있었던 법이지요. 허허, 내 물건을 아주 요긴하게 잘 썼더구나. 내 놈의 그 시퍼런하니 내 방망이에 줄인 배를 아주 흡족하게 채워주었어. 자, 이제 약속대로 빌려준 힘을 돌려받아야겠네. 노인이 손을 내밀자
무쇠의 손에 들려있던 방망이가 스스로 날아가 노인의 손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그 다음이었지요. 방망이가 노인의 손에 닿는 순간 그 투박하고 거칠었던 표면이 스르륵 녹아내리더니 방망이를 수리할 때 썼던 연화의 은비녀만이 오롯이 분리되어 공중에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핏자국 하나 없이 말갛게 씻겨 본래의 영롱한 은빛을 되찾은 비녀는 마치 살아있는 나비처럼 사풀사풀 날아와 무쇠의 가슴팍에 안겼던 게지요. 피는 피로 씻고 원하는 복수로 갚았으나 내 아내의 맑은 영혼만은 그 탁한 피비린내 속에 섞이지 않았던 게야. 그것은 내 놈이 지킨 마지막 양심이자 내 아내가 너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니라.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도깨비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져 버렸고 무쇠는 홀로 남아 비녀를 가슴에 품은 채 오랫동안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고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는 부활의 신호탄이었던 법이지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참으로 많이도 변했더랬지요.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천하의 악인 조학철은 어찌 되었을까요? 어이구, 저 미친 영감탱이 또 왔네. 재수 없게 아침부터 가게 앞에서 얼쩡거려. 어느 장날 저작거리 한 구석에서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구걸하는 노인이 있었으니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떼국물의 저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툭 튀어나왔던 눈알은 이제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던 게지요. 그가 바로 한때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조학철이었으니 그 화려했던 비단 관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동네 똥개들과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를 두고 다투는 신세가 되었던 법이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의 허리춤을 잡고 따르는 젊은 거지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는데 바로 무쇠의 저주대로 평생 아비의 죄를 짊어지고 어둠 속을 헤매게 된 조학철의 아들놈이었던 게지요. 나리, 배가 고픕니다요. 한 푼만 줍쇼. 내 아들이 굶고 있어요. 내가 옛날엔 사또였는데. 조학철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자 사람들은 더러운 탐관오리 놈 하며 발길질을 해댔고 그는 바닥에 나뒹굴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러댔으니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도가 따로 없지 않았겠습니까? 인과응보라.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법.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성겨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더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는 게지요. 그 시각 무쇠는 다시 세워진 자신의 대장간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작고 초라했던 대장간이 아니라 어사의 도움과 백성들의 십시일반으로 마을 어귀에 번듯하게 지어진 크고 웅장한 대장간이었지요. 무쇠의 팔뚝은 여전히 무쇠처럼 단단했으나 그의 눈빛은 예전에 그 살기등등했던 도끼는 사라지고 깊고 그윽한 호수처럼 평온해져 있었던 법이지요. 그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무기나 복수의 도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들이 농사지을 때 쓸 질긴 보습과 아낙네들이 부엌에서 쓸 튼튼한 식칼과 아이들이 가지고 놀팽이의 쇠심을 만들고 있었던 게지요. 망치질을 하던 무쇠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쪽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연화의 은비녀가 고운 비단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는데 창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비녀를 비추자 마치 연화가 살아서 빙그레 웃고 있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게지요. 연화야, 오늘은 앞집 김씨네 둘째 아들놈이
장가를 간다기에 무쇠솥 하나를 선물로 걸었단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솜씨 좋게 떡이라도 쪄서 보냈을 터인데. 보고 싶구나. 사무치게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으련다. 내가 남겨준 이 따뜻한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마. 무쇠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겨울을 이겨낸 봄꽃처럼 강인한 미소였던 법이지요. 그는 다시 망치를 들어 힘차게 쇠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맑고 힘찬 쇳소리는 고을 너머 멀리 퍼져나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와 하나가 되었던 게지요. 자, 여러분. 피로 벼린 방망이를 들고 세상을 뒤엎었던 대장장이 무쇠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참으로 기구하고도 처절한 사연이 아닐 수 없었던 게지요. 억울한 누명에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 원한이 사무쳐 귀신의 힘까지 빌려야 했던 한 사내의 절규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한 듯합니다. 허나 우리네 인생사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권세를 믿고 날뛰던 조악철 같은 아기는 결국 제 발등을 찍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짓밟히고 깨어졌던 무쇠 같은 이는 쇠처럼 다시 단단해져 세상을 이롭게 하니 말입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는 법이라지만 무쇠가 마지막 순간 도깨비의 힘을 내려놓고 아내의 사랑이 담긴 비녀를 선택했듯 진정으로 강한 자는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용서와 평화의 길을 걸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억울한 일이 많다 한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굽은 것이 펴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 법이니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망치질을 해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